토지 일부 이권. 15. 그 나이에 나는 이미 20회를 더 산 노련한 투사 같았다. 더 이상 최참판댁 담장 안에서 예절과 규범에 갇혀 살던 유약한 아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국경을 넘어 도망친 망명자. 간도 용정초는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춥고 메마른 황무지였으나 나를 단련시키는 거대한 쇠화로였다. 나는 이 땅에서 복수라는 칼을 벼려야 했고 생존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내던져진 싸움꾼이었다. 그림자에게 의지하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내가 이 혹독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 김길상이었다. 그는 내 곁을 지키는 그림자였고 나는 그 그림자를 의지했다. 척박한 땅에서 콩나물 한 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는 주종관계를 넘어선 생사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의 묵묵함 속에서 잃어버린 평사리의 안정을 찾았고 밤이 되면 그 안정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주인의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끌림,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트고 있던 풋사랑이었다. 길상이는 내 것이었다. 내 운명의 일부였고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가 영원히 나의 그림자로서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믿음이 훗날 나를 평생 얽맬 질투와 소유욕의 굴레가 될 줄은 그때의 나는 꿈에도 몰랐다. 피와 냉정으로 장사치가 되다 간도에서의 삶은 양반 아씨의 고상한 예절 따위는 철저히 부인했다. 오직 음양의 이치, 냉혹한 현실의 법칙만이 존재했다. 오직 생존과 돈만이 목적이었다. 나는 길상과 함께 시장을 뒹굴었다. 곡물을 사고 팔고 셈을 치고 이문을 남기는 과정에서 나는 돈의 흐름을 읽는 본능적인 능력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나를 어린 아씨 대신 앙칼지고 당돌하며 도끼 서린 장사치로 보았다. 매번 계산했고 매번 의심했으며 단 한 번도 정에 이끌려 거래하지 않았다. 내가 한 번 결심하면 천리밖의 이익도 손안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다. 내 안의 강인함은 복수심이라는 걸음을 먹고 급속도로 자라났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오히려 빼앗긴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재산을 불려나가는 무서운 집념을 보였다. 돈이 곧 힘이며 이 힘만이 나를 평사리로 돌아가게 해줄 유일한 무기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돈을 세는 동안 나의 소녀다운 감성은 점점 무디어져 갔다. 하지만 악연은 국경을 넘어서도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했다. 평사리의 조중구. 그의 그림자는 길고 음산했다. 간도까지 쫓아온 그의 수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내가 모으는 돈줄을 집요하게 끊으려 했다. 그들의 악행은 조중구가 평사리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나를 방해하는 노골적인 암시이자 경고였다. 나는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행패를 역이용하여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걸음으로 삼았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했다. 나의 투쟁은 7년 동안 이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적이었다. 헐벗은 황무지에서 나는 기어이 성공했다. 나의 냉정한 계산 능력과 길상의 묵묵하고 충실한 실행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나는 곡물 무역에서 단시간에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 땅에서 황금의 무지개를 잡아야만 평사리로 돌아가 조중구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곡물 시장의 변동을 날카롭게 예측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순식간에 조선인 상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며 어린 여장부라 칭했다. 나는 승리했으나 나의 마음은 늘 고독했다. 이 모든 성공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나약했던 아씨의 옷을 벗고 냉혈한 상인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불을 쌓을수록 과거의 풍경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버지 최치수의 비참하고 멀고 먼 황천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었던 평사리의 악당들. 내가 이룩하는 모든 황금은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얻는 과정이었다. 나는 조중구가 평사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벼렸다. 평사리는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무릎 꿇려야 할 나의 전쟁터였다.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시련이 닥쳤다. 길상과의 관계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스러운 보석이었는데 그 보석에 회복 불가능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간도에서 만난 여인 월선이. 그녀는 길상에게 고향을 떠나온 억척스러운 삶의 위안을 주었고 길상은 월선에게서 잃어버린 고향의 따뜻한 정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이 자수당이라는 외진 곳에서 미래를 가졌다는 소문.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라기보다는 배신이었다. 나는 그를 나의 소유물, 나의 충직한 하인으로 규정했으나 그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한 명의 남성이었다. 나의 양반 아씨로서의 자존심과 길상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질투심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 아내 아씨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내 아내 상인은 냉혹하게 길상을 심판하려 했다. 길상의 배신은 나의 복수 계획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내가 가진 모든 황금과 토지, 심지어 길상까지 모두 아스라이 사라지는 꿈. 길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나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광기처럼 길상을 매섭게 닥달했고 매 순간 질책했다. 길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나는 나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나는 그에게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소유를 뼈저리게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승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권위로 그의 몸을 묶었을 뿐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는데 영원히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길상과의 관계는 무명번뇌, 즉 근본적인 무지에서 오는 고통 그 자체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으므로 그를 소유하려 했고 그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 나는 길상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냉혹하고 집요한 여인으로 변해갔다. 사랑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나약했으나 복수와 삶의 투쟁 앞에서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여주인이었다. 토지라는 거대한 유산을 짊어진 나는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운명이라는 무게로 짓눌러야 했다. 이 이중적인 감정, 양반 아씨와 잔인한 상인 사이의 괴리가 평생 나를 짓누를 굴레가 될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세상으로 나아갔다. 간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땅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시대의 경랑이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나는 장사를 위해 목기막을 드나들며 조선 팔도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상인, 유민, 학자,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정을 가진 지식인들까지 다양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고향 소식, 그리고 망해가는
대한제국과 일본의 압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냉철한 심장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이 혼란이 과연 단순한 바람인가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인가를 목청 높여 논했다. 나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이었으나 나는 점차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이 혼란 속에서 나의 복수가 단순히 한 가문이 원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돈으로 시대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조선의 문화를 지키려는 운봉의 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도 혼을 잃지 않으려 했다. 붓글씨와 가야금 소리 속에서 그들의 굳건한 정신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땅을 잃어도 정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깨달음. 나의 복수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성전과 같아야 했다. 간도 땅에서 만난 조선인들은 초록은 동색이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했지만 생존을 위한 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 장사를 하며 마주친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삶, 황무지에서 기어이 생명을 피워낸 배추밭 풍경 속에서 나는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가 지켜야 할 땅과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최참판댁의 아씨가 아니라 조선의 딸이자 이 민족의 희망이었다. 시대는 마치 이지러진 달처럼 불안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의인들, 즉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인식은 나의 복수심을 넘어 민족의 대의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도록 나를 자극했다. 나의 땅을 되찾는 일은 단지 가문이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기를 되찾는 성전과 같아야 했다. 나는 내가 모은 막대한 자금을 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나의 성공을 더 큰 대의에 연결시켰다. 돈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내가 간도에서 황금의 무지개를 쫓는 7년 동안 고향 평사리는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다. 조중구는 최참판댁을 장악하고 구시대의 늙은 보수파처럼 행세했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탐욕의 화신이었다. 이미 세상은 새로운 사상과 개화파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와 관리들의 부패 속에서 난리가 난다는 소문을 끊임없이 퍼뜨렸다. 조중구의 무자비한 폭정과 끝없는 탐욕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땅만 탐했을 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즉 민심을 얻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조중구의 폭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춘사, 즉 자잘한 봉기를 촉발시켰다. 농민들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저항은 미미했지만 곧 거대한 불길로 번질 조짐이었다. 조중구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매일 그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피맺힌 애원을 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루터는 고향을 떠나는 절망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비극의 교차로였다. 평사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이제 평사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다. 탐욕과 절규, 그리고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평사리에 피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간도까지 전해졌다. 내가 돌아가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 악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최치수를 살해했던 악의 삼총사,
귀녀, 김평산, 그리고 칠성이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탐욕과 배신이 낳은 결과였다. 귀녀는 김평산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힌 칠성이가 김평산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혹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한 광적인 탐욕 때문에 파멸로 몰고 갔다는 소식. 그들의 죽음은 최참판댁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스스로 사라지는 격렬한 종말이었다. 이 소식은 나에게 운명의 심판처럼 들렸다. 마을 농민들은 슬퍼하는 관객이었다. 그들의 죽음에 환호하는 대신 시대의 비극 앞에서 조용히 침묵했다. 그들이 애통해한 것은 악당들의 죽음이 아니라 한때 평화로웠던 이 땅이 끝없는 탐욕과 살육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진정한 수호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조중구는 이 모든 살해 사건을 틈타 최참판댁 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했으나 심증만 가득했던 나의 땅에 대한 그의 탐욕은 결국 발각되었다. 그는 위조된 땅 문서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관아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 조중구의 몰락은 필연적이었다. 이제 평사리는 주인을 잃고 텅 빈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살해에 연루되었던 이들의 죄는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살인자의 아들들은 가난과 저주 속에 놓였고 나는 그들의 비극 속에서 숙명의 굴레를 보았다. 죄는 대를 물려가며 이어지는 법. 그러나 나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다. 평사리가 종말을 맞았다는 소식은 나에게 발화의 신호였다. 악당들이 모두 사라졌고 조중구의 기반도 무너졌다. 내가 간도 땅에서 7년간 피땀 흘려 모은 황금의 무지개, 그 거대한 불을 펼쳐 보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우리는 평사리로 돌아간다. 그 땅을 되찾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제 내가 최참판댁의 주인이자 평사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길상과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숙명이었다. 월성과의 사건은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집요한 여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사랑과 복수 그리고 생존을 모두 아우르는 최서희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길상의 충성을 걸고 이 시대의 경랑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평사리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토지, 나의 숙명. 나는 돌아간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의 질서 아래에 두기 위해. 토지 일부 이권에서 최서희는 혹독한 간도의 황무지에서 피와 땀으로 황금을 일구어냅니다. 길상과의 미묘한 애정과 질투, 그리고 시대의 경랑 속에서 그녀는 어린 아씨의 옷을 벗고 냉철한 여장부로 성장합니다. 평사리에서는 악당들의 피의 종말이 이어지고 조중구의 몰락이 예고됩니다. 이제 그녀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 조중구와 최후의 대결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귀향은 단순히 재산 회복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왕의 귀환과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 일부 3권과 함께 해주십시오.